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 시장, 또 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MSX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가 지금 엔트로픽일 겁니다. 근데 살 수가 없죠. 아직 주식 상장을 하기 전입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인데요. 여기 있는 주식을 프리 IPO, 그러니까 미리 여기에 대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토큰을 판다. 자산 토큰화에서 사고 싶은 주식 상장도 안 됐는데 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사겠죠. 여기에서는 이미 AI 반도체 기업 잘 나가는 회사에 그 토큰을 미리 판 적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는데 실은 대박은요. IPO 당일 발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구조가 있냐? 실제 대박은 사전 IPO 하기 전에 이제 기관들이 주로 큰 규모,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규모가 아닙니다. 프리 IPO, 그것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굉장히 초기에 이제 빠르게 들어가서 이제 잔뜩 사놓고 나중에 IPO 실제로 하면요. 그때 실은 막 이렇게 파는 기관들도 꽤 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참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IPO 당일이 되면 또 창업자 이런 사람도 본인이 그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잠도 못 자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요날 주식을 딱 던지면서 이제 현금화 시키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런 게 실제로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엔트로픽 주식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MSX라고 하는 플랫폼이 사전에 확보한 엔트로픽의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토큰화 시켜서 그 토큰을 파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수익 권리를 판매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로 실제 엔트로픽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토큰 또는 이 토큰을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 토큰, 그 권리를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 자산 토큰화가 규제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100% 클리어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MSX라고 하는 플랫폼,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 플랫폼이 혹시나 망하면 여기에 대한 권리 아직까지는 법적인 보장을 못 받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라는 얘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라 봅니다.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자산 토큰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들이 다 어떤 망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 망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메카플로의 법칙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성립이 되려면 이 망들이 또 그 위에 다니는 교통량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망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토큰, 코인이 그걸 이제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토큰의 가치도 급격히 늘어나는 순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전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플링크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는 회사의 대표는 이더리움 가격, 요즘 좀 재미없죠. 반등을 하려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첫 번째, 클래리티법 통과. 두 번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자산 토큰화가 가속화돼야 된다. 저는 요 세 가지가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건 이제 본인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토큰화의 시총이 320억 달러다. 근데 내년에는 이게 15배에서 30배까지 커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엄청난 그 속도가 되겠죠. 자산 토큰화는 한편으로는 이게 거의 10년, 20년에 걸쳐서 전통 금융에서 쓰던 방식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온체인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 갑자기 막 시총이 10배, 20배, 50배, 100배씩 커지는 거.
사실은 둘 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화, 디파이, 또 자산 운용의 과반은 저는 이더리움 위로 일단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교통량 별로 없습니다. 뭐 이더리움이 1위는 1인데요. 절대적인 규모에서 보면 아직 턱도 없이 모자라는 구간이고요. 메카프의 법칙, 뭐 리드의 법칙 이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상장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37만 개를 샀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뉴스 한번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초기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G캐시를 그렇게 사더라. 윙클버스 트윈스 그 형제들도 사고 있고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이 지금 제도화 됐죠. ETF 됐죠. 전 세계에서 다 지금 사고 있죠. 그래서 익명성을 잃어버렸고 프라이버시를 잃어버렸어요. 비트코인의 원래 이제 초기 이념 중에 익명성, 프라이버시가 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산다? 영지식 증명 기반의 이제 쉴디드, 그러니까 좀 감출 수 있는 이 G캐시가 비트코인의 초기 이상적인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G캐시를 그렇게 사고 있다. 또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는 G캐시를 2013년에 비트코인으로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요건 G캐시의 현재는 더 가깝긴 하거든요. G캐시가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아주 극초기 투자자들이 G캐시의 매력을 느끼면서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지만 30일 동안 48%, 1년 동안 10배가 넘게, 12배가 올랐거든요. 이런 것을 굳이 지금 사기에는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된다. 들고 있으면 그거 이제 축하할 일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미 G캐시 현물 ETF까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싸게라고 하는 표현이요. 기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 기준에는 절대 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T-Rowe Price.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미국에서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입니다. 운용하는 금액이 1.8조 달러, 2,400조 원을 굴리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에서 코인, 액티브 ETF를 지금 수정한 몇 번째 수정안입니까? 네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얘긴즉슨 지금 승인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하반기 한 6, 7, 8, 9 요 정도에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려 이 액티브 ETF에는 코인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갑니까? 15개가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거 15개 섞어주세요. 이게 15개예요. 처음에 보시면 비트, 이더, 솔라나, XRP 4대 천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폴카닷, 도지코인, 헤데라,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스텔라, 시바이누, 스위, 좋은 코인 15개에 투자를 하는 액티브한 펀드라 보시면 돼요. 블랙락과 피델리티, JP모건, 찰스 샵 이들이 모두 지금 코인을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사실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미국 얘기해서 그런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로 한번 이걸 적용을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지금 국내 5대 금융그룹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또 뭐 있습니까? 우리은행 그 금융 5개 그룹 플러스 빅5 증권사 있죠. 총 이제 사실 10 있거든요. 증권사 잘 나가는 10대 종투사 플러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잘 나가는 회사들 다 뭘 팔고 있다고요? 코인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지금 미국 버전을 지금 한국 버전으로 그대로 제가 지금 바꿔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만 그렇냐? 유럽도, 일본도,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뭐 두바이, 브라질, 캐나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한순간에 그런 유행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뭐냐면 코인이 너무나 큰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눈을 떴습니다. 이건 숙제를 마쳐야만 이걸 볼 수 있는데 숙제를 마친 지금 소위 말해서 좀 뭡니까? 포유류들이 지금 많아진 거예요.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끼리 먹거리 그냥 잡아 먹어야죠. 근데 원숭이 이제 작은 멍멍이까지 가가지고 좀 먹거리 좀 먹어보겠다고 지금 다 달라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리퀴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하이퍼리퀴드 얘네들 좀 이상해요. 익명성 기반 거래하는 것 같은데 시장 조작하는 거 아니야? 제재 회피에 이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일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기존의 강자들이죠. 코인 거래, 토큰화 거래는 대박 먹거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갑자기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조그만 친구가 지금 나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강자들이 얘 손 좀 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퍼리퀴드의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투명한 온체인 구조가 오히려 감시를 쉽게 하고 규제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것은 더 투명해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기관, 정책 당국에 우리는 협력을 할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하이퍼리퀴드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 모든 혁명적인 기술들 있죠. 초기에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몹쓸 것이었어요. 모든 혁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기에 마차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전기도 그랬고 TV도 그랬고 그렇죠. 인터넷도 그랬어요. 나중에는 뭡니까? 없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없는 세상 상상하기 좀 어렵죠. 최근에 우리나라 주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시죠. 오태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자산 토큰 없는 미래는 없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책을 썼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배신자다. 왜? 비트코인만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변절한 거 아니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토큰화는 금융망 전체를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이게 이미 확정이 됐어요. 이거 눈을 빨리 뜨면 뜰수록 좋은데 생각보다 쉽진 않다. 숙지한다는 게 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82,000달러의 저항 돌파에 실패했었죠. 82,000달러가 대략 200일 이동 평균선. 이제 돌파 3번 했다. 지금 실패해서 좀 약간 밑에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여전히 박스권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핵심 상단 저항 돌파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지난도 하루 이틀 동안 수천억이 롱숏 포지션이 청산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이게 발생했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그 차트 있죠. 비트코인 2월 6일인가요? 그때 단기 바닥 쿵 찍었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로 치면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달러로 하면 6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요 위에 있는 한 저는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 단 이 바닥권에서의 이런 지루한 행보는요. 롱숏 트레이더들을 싹 다 아마 말려서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청산시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져야 트레이더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그냥 다 이제 저 세상 갈 수 있는 청산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일수록 많이 무너뜨릴 거예요. 지루한 횡보는 그만큼 강력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롱숏 치는 트레이더가 만약에 아니십니까? 혹시 인내심이 좀 그래도 나는 강한 편이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삶을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떨어졌다. 근데 왜 떨어졌나 봤더니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유가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다. 투심을 위축시켰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8,000선 찍고 밑으로 한번 쭉 시원하게 빠졌죠. 요게 중동 관련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하나가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5%, 지금은 4.6%에 달합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5%가 이미 넘었어요. 5.12%. 요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5%가 넘었다. 이게 왜?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빚으로 인해서 굴러가고 있는 경제입니다. 문제는 빚을 돌려막지 않고 누군가 내 빚을 밑에서 떠받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파산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파산되기는 여러모로 쉽지는 않지만 지금 기본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30년물이 5.1%. 이걸 제가 사람으로 그냥 비유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그 혈압, 우리 건강 검진할 때 재시죠. 그 사람의 최고 혈압이 200까지 치솟은 거예요. 혈압이 200입니다. 이거 언제든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죠. 얼마간은 이렇게 좀 생활하시면서 있는데 갑자기 일상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걸 제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이게 지금 5%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소비자들, 미국에서 주로 다 빚, 신용카드, 아니면 담보대출, 모기지 금리, 이건요 5%가 아니고 6%, 7%, 8%, 어떤 신용카드는 10%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카드론, 아니면 자동차 담보대출도 많이 받거든요. 중산층과 서민들이 빚에 대한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쓰러질 수 있어요. 고혈압이 200이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의 그 국채금리 상승, 이 상황을요, 결코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가만둘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예요. 물가는 높고 성장은 안 되고 거의 공황급 침체가 이러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것을 녹놓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국채, 그러니까 빚을 국채를 찍어서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국채 원금은 안 갚아도 이자는 갚아야 돼요. 이자는 갚아야죠. 그래야 돌려막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폭탄처럼 쌓이는 거예요. 30년물이 5%에 지금 고정이 만약에 된다면, 시작이 이게 된다면 정부의 부채 롤오버, 이건 이제 돌려막기 비용이 당연히 폭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재정이 그냥 미국에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 자산 시장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주식 시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그 지지율, 이 레거시는 주가랑 연동이 됐어요.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부동산 시장인 거예요. 부동산이 시장 원리입니까? 정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정치에 훨씬 가깝습니다. 미국은 주식이 정치에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AI 버블 논란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금리가 7%,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하고 지금 다 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지금 현금으로만 합니까? 지금 다 빚으로 다 갖다가 지금 막 쏟아 넣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근데 바로 튀어나올까요? 생산성이 나오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오픈 AI는 사실상 그 엄청난 그 적자예요. 앞으로 좀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데서 막 금리가 팍팍 튀면 비투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실적이 없어도 고금리 비투 이거 오케이 할까요? 계속되면 힘들 것 같죠. 그다음 정치적인 일정,
뭐 서민들이 막 모기지 금리 튀고 물가가 튀고 막 지금 석유 가격 미국에서 거의 좀 힘든 수준이거든요. 원래부터 힘들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는 많이 더 힘들어지겠죠. 30년물 5% 금리가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레드라인을 지금 터치했고 지금 넘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현재 그 국채 금리가 아니고 모기지 30년 금리는 6.5%가 넘었습니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빚을 이미 모기지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자만 6.5%, 7%씩 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원래부터 늘고 있었지만 지금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힘든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의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하고 있어요. 뭘 바이백하냐? 안 팔려. 그러니까 본인이 발행을 했죠. 이제 빚을 발행해서 사람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그냥 사고 싶은 것만 사고 덜 팔린 국채가 있어요. 그거를 재무부에서 그냥 자기 돈으로 좀 다시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분량은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단기 국채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은행들이 그 지급 준비금 거기에다가 유동성을 조금씩 공급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 좀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이런 바이백이나 뭐 지금 연준이 국채 사는 것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39조 달러고요. 이자만 이제는 1조 달러가 훌쩍 넘어요. 국방비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자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당연히 고물가죠. 시장 금리가 이렇게 튄다고 금리 인상해야겠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시장 폭락. 요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시라고 하는 예측 플랫폼에서도 이제 금리 연준에서는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50%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제로 수준이고 금리 인상은 아예 선택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지에 튀어나온 거예요. 심지어 내년 가기 전에 올해도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34%로 머리를 빼곡히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기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금리 인상을 해야겠구만. 요게 지금 사람들이 점점 이동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왜 이렇게 위로 튀고 있을까요? 지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이게 인플레이션. CPI가 지금 전년 대비 3.8%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유가 충격이 지금 국채 금리를 위로 튀게 만들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압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좀 무슨 금리 인하입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른데 인상으로 반전이 되고 있죠.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관건이 뭐냐? 핵심 변수가 뭐냐? 트럼프도 아니고 연준도 아니고 재무부도 아니고 이란 전쟁이 병목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국채 금리가 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유가 낮아지고 물가 이제 낮아지면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 국채 금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성장 둔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타코가 나와줘야 이란과 갑자기 딜을 맺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가장 빠른 금리 하락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해결책은 여기서 지금 AI랑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번 대화를 나눠본 겁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또는 호르무즈가 열리거나
근데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네요. 그러면 전쟁이 좀 애매해도 호르무즈만 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데 이란 전쟁이 뭐 끝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가정과 추정일 뿐, 이게 뭐 100% 그렇게 된다는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근데요, 제가 조금 과거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아마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이거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4월 달 뭐 관세 전쟁 그때 막 핵폭탄 거의 관세 폭탄이었지 않습니까? 미중 관세가 120%, 130%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이거 분명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상호 이거는 그 관세가 뭐 100%, 200% 이건 안 된다. 왜? 둘 다 죽으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상호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 그렇죠.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 전이죠. 미국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 것이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거 감당 못할 것이다. 석기 시대로 가면 진짜로 미국도 이게 감당이 불가한 후폭풍 때문에 이렇게 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의 앞마당, 그러니까 중남미 있죠. 라틴 아메리카, 뭐 베네수엘라.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중남미 쪽에 많이 또 진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딱 체포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죠. 우리 집 앞마당에 침범하는 거 이거 선 넘지 마. 용납 불가. 이거 레드라인으로 미국부터 먼저 딱 친 거예요. 기억하시죠? 뭐 이제 얼마 전이죠.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이 딱 한마디 가장 메시지 핵심만 던졌어요. 그게 뭡니까? 미국이 대만 편을 든다. 그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기억하시죠? 요건 레드라인이에요. 이거는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수용 불가입니다. 그렇죠? 시장구조법이 저는 한 80% 이상은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100%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통과가 안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지금 아직 남아있는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큰형님들이 이미 지금 뭐 잘 나가는 뭐 탑 뭐 10, 20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관에서 이미 코인을 다 팔고 있고 자산 토큰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규제 다 뜯어 고치고 지금 법 통과 전에 이미 룰북을 SC에서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통과가 뭐 내년이 가고 2029년, 30년이라고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통과될 것으로 그래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틀리면 이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이죠. 원래 투자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소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것들 저것들 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되게끔 보이게 하는 게 주요 언론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다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누군가는 큰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만 보시면 견해가 좁으면요. 이게 좀 우리가 뭔가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큰 틀을 파악하는 데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지금 기조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뭐 5%가 급등하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좀 특이하긴 한데요. 일반 국가인데 국가 이제 금리가 급등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국가에서 싹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97년 IMF가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그리스다, 저기 뭐 스리랑카다, 뭐 있죠. 예전 러시아도 그랬고 모라토리엄 나 돈 못 내겠다, 배째라 또는 디폴트 딱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치명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의 국가 부채, 원금은커녕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자는 갚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금리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왜? 빚이 너무 많은데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금리 내리라는 거죠. 경제에도 좋으니까. 자산 시장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이자, 특히 이제 그 단기 국채 수요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거 무조건 단기 국채 사라. 그다음에 달러라이제이션. 전 세계 달러. 지금 달러에 지금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니까 요거를 더 퍼뜨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단기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뭐 달러라이제이션이 지금 충분치는 않아 보여. 왜? 이 단기 국채 스테이블 코인 사는 그 양이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실은 되게 오래 걸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단기 국채 금리는 조금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 국채 규모 면에서 보나 시간 면에서 보나 저거는 이제 그 당장의 어떤 큰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가능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고민을 해본 것을 좀 공유를 드립니다. 현재는 30년 국채 금리가 5.1%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이건 가능성이 아니고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핵심 원인이 뭐다? 이란 전쟁이다. 물가다. 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해결책 1번.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연준에서 정책적으로 YCC를 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자꾸 위로 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YCC는 쉽게 얘기 드리면 장기 국채를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0수년간 했던 게 이 YCC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장기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런 것까지 지금 거의 이제 동급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YCC를 하게 되면 물가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유동성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 억제는 되는데 달러는 신뢰가 또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연준의 YCC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드린 거죠. 세 번째 안은 뭐냐? 지금 빚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한마디로 허리띠 졸라매서 빚부터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 수장이었습니까? 도지 뭐 했습니까? 정부 지출 쓸모없는 거 싹 다 자르고 사람들도 다 자르고 기억하십니까? 공무원도 다 필요 없네 이거 다 자르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쓰고 막 뿌리고 지원을 해주고 사람을 뽑고 해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이걸 선호할까요? 이건 누구도 선호하는 방식은 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이거 아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빚이었으면 이미 갚았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갚을 의지도 없거냐. 지금 저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저걸 갚겠습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1번밖에 없는데요. 1번이 뭡니까? 이란 문제의 해결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 국채금리의 장기금리의 상승 이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결국 이란일 확률이 높다. 트럼프가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딜을 맺어야겠다. 국채금리를 그래야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세처럼 그럼 타코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반기 중에 전 지금 AI랑 지금 굉장히 친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중에 나올 수 있겠다. 하반기에 타코가 나온다? 근데 문제가 있죠. 관세처럼 그냥 행정명령 아니면 발표하면서 그냥 발표하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은 지금 보통 그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이란의 강경파 저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협상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핵 문제요. 핵 문제도 예전에 2015년에 한번 이거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한번 속았어. 이미 속았네. 내가 2번 속겠니? 지금 이런 마음이 이란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금 잡고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의 제 결론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큰 타코 선언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아니면 미국의 그 정치인, 그 누가 됐든 자국의 국민들이 엄청난 물가, 엄청난 금리, 엄청난 그 경제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그대로 넉넉히 쳐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YCC 아까 2번 연준에서 장기 국채 그냥 무제한 매입,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이거는 이제 물가 폭발이 되는 거고 재정 긴축 지금 이제 허리띠 쫄라서 될 거였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겠죠. 이 효과가 심지어 2년, 3년 후에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면 진짜 핵심은 문제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란 전쟁 아닙니까?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이란 전쟁에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해 줘야겠죠. 원인이 이란 전쟁발 에너지 쇼크,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이었죠.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딜, 지금 못하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못한다라고 하기에는 세계 최강국, 아직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쩔쩔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현재 협상 교착의 핵심은 트럼프가 즉각적인 핵 양보, 빠른 승리를 이제 원하고 있고 이란도 지금 최대한 버티고 있잖아요. 이란이 지금 해피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양보를 최대한 늦추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지금 따내려고 지금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붙고 있잖아요. 요것을 그냥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과격한 협상이죠. 그리고 트럼프 특유의 패턴, 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사람은요 정말 어지간한 큰 어떤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보여줬던 관세, 우크라이나, 나토 분담금, 한국도 이제 자꾸 그 돈 더 내라, 그 주한 미군 있죠. 모든 측면 협상의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항상 극한까지 밀어붙이다가 어떤 명분이 생기는 순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명분이 생기는 순간 위대한 합의, 위대한 승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게 타코죠. 그렇죠? 이란이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겠냐라는 얘기인데 전 여기에 공감을 아주 세게 합니다. 단 이란의 내부 강경파가 지금 명분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경제적인 고통이 누적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낮은 명분에도 딜을 수용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사실 이건 이란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건 지금이 아닙니다. 이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타코가 나와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채권, 원자재, 주식시장의 반응 속도는 엄청날 것이다. 저는 그런 날이 상반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반기 어느쯤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르무즈가 특히 개방이 됐다? 요거 하나의 유가가 20%, 30%쭉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정상화 되겠죠. 이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모두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타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란 전쟁을 제가 생각을 저도 해보는데 중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근데 남학생이에요. 서로 더 센 척하기 좋아하는 이제 중학생이
누가 더 사우나 들어가서 한 100도 됩니다. 한 120도 됩니다. 이 뜨겁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내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뭐라고 하냐? 나 여기서 10시간도 버티지. 야, 나는 20시간 버티. 나는 여기서 살 수도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야, 우리 죽겠다. 야, 10분만 좀 쉬었다 하자. 야, 잠깐만 일단 나와봐.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좀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예상은 이겁니다. 사우나에서 100도가 넘는 사우나에서 진짜 10시간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 아실 수 있는데요. 트럼프 계좌 지난 1분기 또 뭐 윤리조사위원회 이런 데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폭풍 거래를 했다. 트럼프 회사에서 엔비디아, 애플 등 1분기에 무려 거래 건수가요. 3,700건을 거래했다더라. 최대 1조 원의 거래를 했다. 이해관계 충돌 우려. 거의 헤지펀드 수준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거래를 무려 40건을 한 겁니다. 하루 평균 40건. 트럼프 혹시 대통령 회사보다 더 거래 많이 하신 분 계실까요? 이것을 미국의 모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건 미친 거래량이다. 헤지펀드가 이거는 알고리즘 매매 그냥 기계 돌려가지고 우릉 이제 그냥 돌린 것 수준으로 이건 했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뭘 많이 샀냐 봤더니 이게 주식인지 회사의 채권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어쨌든 증권인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보잉, 브로드컴, 애플,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넷플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주식도 이제 채권도 샀다 팔았다 했던 것으로 보여. 특히 주식은 주로 대부분 샀는데요. 규모가 개당 다 수십억이 넘습니다. 반면 코인 관련된 회사의 주식은 규모가 훨씬 더 작았습니다. 수억 규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마라홀딩스 그 채굴 기업이죠. 로빈후드, 블록 사실은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아요. 특히 기업의 주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팔았거든요. 압도적으로 근데 크게 샀던 규모는 빅테크고요. AI겠죠. 그 다음에 방산주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는 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산 건 아니고 이 지금 AI 주식 중에서도 고평가다 싶으면 갈아탔던 거예요. 리밸런싱을 치밀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역대 대통령들 줄 한번 보면요. 이해 충돌,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자산을 보통 다 처분을 합니다. 또는 백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문제 없게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최초의 역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코인 투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건 개인의 일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물이죠. 제가 지금 방구석에서 혼자 희망회로, 상상회로를 돌리고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타코를 그러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던 미중 관세 전쟁 치킨 게임 부딪히면 죽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은데 국가가 미국은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게 그냥 혈압이 200인데 나는 그냥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없겠다. 국가, 기업, 개인들 모두 정말 거의 파산 직전으로 이제 지금 가면 이걸 방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저의 예상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동결 그리고 더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딱 요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이란과 타협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봐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물론 그 통행료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경제 제재 완화입니다. 이게 석유를 팔 수 있는 그 판로가 다 막힌 게 아니고요. 돈줄이 막혔어요. 그래서 일하는 경제란 인플레이션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려워요. 매우 힘듭니다. 이 둘 간에 저는 빅딜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이 되겠죠. 지금은 서로 뭐 이제 사우나에서 힘들지만 뭐 그냥 이 약물고 좀 버티면서 잠깐만 우리 밖에서 나와봐 일단 우리 생각 좀 하자. 지금 이 기간입니다. 근데 저 만약 대타협이 어느 순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그 긴장감 더 주고받을 수 있고 저는 이게 완벽한 뭐 이제 평화랑은 이제 거리가 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이게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둘 다 이겼다라고 외치겠죠. 그렇게 외치겠죠. 위대한 승리다라고 당연히 업적을 실적을 자랑을 할 겁니다. 이 비슷한 사례를 저는 이제 클래리티법 있죠.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자에 대한 타협안 혹시 그 지금 현재까지 안 아시죠? 코인베이스는 이자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기 은행권에서는 이자를 죽이고 싶거든요. 완전히. 근데 코인베이스가 또는 이제 코인 회사들이 지금 그 로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를 완벽하게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협안이 뭡니까? 뭐 거래를 하거나 디파이에 쓰거나 뭐 뭘 하면 신용카드 실적 포인트 주듯이 그냥 이자를 그런 느낌으로 활동을 하면 리워드 실적 방식으로 주자. 이게 이제 타협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를 아마 드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될 것처럼 보도를 하던가요? 아니면 안 된다. 뭐 은행에서 뭐 난리치고 은행협회 뭐 화가 났다. 계속 이런 것만 우리가 들었습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어도 아마 잘 이제 안 믿으셨겠죠. 안 믿기니까. 그렇죠? 불신이 있었겠죠. 이것 외에는 그러니까 제 지금 논리에 어떤 보면 전제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 답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은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세 번째. 사우나에서 10시간, 20시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타코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올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혹시 이것 외에 다른 해결책을 생각한 분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가능성을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 매수 기회다. 아니면 이제 돈이 없으면 그냥 뭐 자기 삶을 잘 사시면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요. 이걸 또 뭐 희망회로다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본인 소신대로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셨을 때 앞으로 정말 뭐 아마겟돈 경제적인 뭐 핵폭탄이 떨어질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고 호르무즈는 여전히 닫혀 있고 물가는 뭐 $200, $300 뭐 유가 그냥 폭발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또 한 주가 시작됐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잘 사시고 또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